안녕하세요. 저는 20년의 결혼 생활을 한 40대 여성입니다. 남편은 사업가였는데요. 저는 남편의 거래처 직원으로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말 그대로 한 집안의 기둥이었어요. 홀어머니의 여동생, 남동생까지 모든 생계를 책임져야 했죠. 그러다 보니 평생을 결혼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 역시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결혼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못했지만 결혼을 고민하는 저희 둘을 보고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오히려 자신들은 독립을 할 거란 얘기를 하셨죠. 혜진아, 혹시 우리 수호랑 결혼할 생각은 없니? 나는 네가 우리 큰애 며느리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때? 수호랑 얘기도 해봤는데 아무래도 걔가 생각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 어릴 적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 혼자 애새 키우느라고 고생했다 생각을 했는지 자신이 우리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야. 그렇지만 우리 앞날은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우리 큰애랑 결혼 좀 해다오. 어머님, 저도 수호 씨랑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호 씨 말로는 아버님께서 어릴 적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어머님께서 무척이나 고생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아직 여동생, 남동생 모두 너무 어리니까 더 걱정이 된다는 말도 있고요. 저희가 아직 젊으니까 바로 결혼을 해야 하나 생각도 들기도 했고 좀 더 여유롭게 시간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수호랑 결혼을 해줬으면 좋겠구나. 우리 식구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스스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수호 앞날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자신들 앞날은 자신들이 알아서 살 거라면서 아들과 결혼을 해달라는 말에 저도 마음이 많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저는 남편의 사업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영업으로 거래처 관리를 했고 저는 재고 관리나 사무 업무를 보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제가 없이는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가 되었답니다. 사업은 결혼을 하고 나서 날이 갈수록 더 잘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에 걱정했던 시댁 식구들의 부양에 대한 것도 문제없이 챙길 수 있었어요. 사업이 잘 되다 보니 남편 주변으로는 쓸데없는 사람들도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거래처 접대 때문에 술자리가 잦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도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이제는 건강을 좀 챙겨야 하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술을 매일매일 마시게 되면 간은 언제 쉬어? 아무리 중요한 접대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제하고 먹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먹다 보면 건강도 해치겠어. 아무리 영업이라고 하지만 술을 꼭 마셔야 하는 자리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좀 줄여야 하지 않겠어? 아, 당신이 영업을 안 뛰어봐서 그래. 나라고 좋아서 술자리 하겠어? 나도 술 마시고 그러는 게 힘들어. 누가 술 마시고 다니고 싶겠냐고? 근데 거리처에서 원하니까 나도 가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가서 술도 안 마시고 그냥 있으면 거기서 좋아하겠어? 다 이런 게 일의 연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건강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챙기면 돼. 내가 이렇게 접대 안 하면 사업이 잘 되겠어? 여보, 아무리 그래도 술로 영업하는 건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것보다
사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야 하는데 매번 술 마시러 다니면서 제대로 얘기는 안 하고 흐지부지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 당신 건강도 그렇고 매일매일 술 마시러 다니면 젊은 사람도 몸이 축나는데 당신은 이제 30대인데 더 관리를 해야지 않겠냐고. 아,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여자라서 모르는 거야. 당신이 남자였으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을걸? 거래처에서 원하는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구석에 누워서 손이나 빨고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우리가 또 잘 살 수 있는 거라고. 남편은 자신이 이렇게 접대를 하지 않으면 사업이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죠. 시댁 식구들도 사업을 하려면 술도 마시고 접대도 해야 되는 거라며 얘기를 했고, 저는 여자라 그런 거 잘 모르는 거라며 무시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접대를 하러 갈 때마다 정작 성사된 계약이나 큰 거래는 없었어요. 단순히 그렇게 만났던 거래처와는 작게만 거래가 이어져 나갔을 뿐, 더 이상의 성장은 없었죠. 오히려 제가 관리를 했던 거래처는 꼼꼼하게 거래를 하면서 작은 업체가 점점 성장했고, 거래 규모가 성장하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거래가 늘어나는 곳은 접대 때문이 아니라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해주는 것을 보고 선택하는 곳이었어요. 여보, 이것 봐. 여기는 또 거래 물량을 늘렸네. 이거 다 내 덕분이라니까. 내가 주변에 하도 잘하니까 여기도 입소문 듣고 우리 업체 선택하는 거잖아. 다른 것보다 내가 사업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지. 기분도 좋은데 김 사장네랑 오늘 한잔 해야 되겠다. 김 사장네가 저번에 여기 업체에 잘 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정말 그게 통했나 보네. 당신 무슨 소리야? 여기 내가 관리하고 있던 데야. 여기는 그리고 당신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여기 몇 년 전부터 우리랑 거래해왔고 그때는 당신이 작은 업체라고 그냥 무시했잖아. 내가 여기 꾸준히 거래하고 꼼꼼하게 처리해주니까 여기서 더 거래하고 싶다고 먼저 요청해 온 건데 어떻게 이게 당신 덕분이라고 할 수 있어? 아니, 이런 작은 곳은 원래 다 주변 업체에 입소문 듣고 거래처 찾는 거라니까. 내가 다 큰 업체랑만 거래를 하니까 말 안 해도 다 알고 나한테 연락이 오는 거지. 무슨 당신 덕분이라고 해? 내가 주변에 잘하니까 알아서 찾는 거야. 당신 어떻게 사업을 5년 넘게 같이 해오면서 그런 것도 몰라? 엄마도 이런 큰 사업은 다 남자 사장 보고 결정하는 거라고 하는데 무슨 당신 보고 결정한다고 그래? 저는 너무나 황당했고 시댁에서도 사업이 잘 되는 것을 모두 신랑 덕으로 돌렸죠. 아무리 고생하고 노력해도 제가 하는 일은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만 하고 있는 것이고 남편은 밖에서 애쓰게 노력하는 것이라니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신과 출산을 핑계로 남편의 사업에서 손을 뗐어요. 제가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하자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모두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동안 사업을 운영하면서 관여하고 잔소리하는 것을 모두 싫어했기 때문이었죠. 그대로 사무 업무는 시댁 두 동생들이 맡아서 하게 되었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 저는 육아를 하다가 소소하게 가게를 차려 운영하게 되었고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의 사업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거래처도 잘 관리를 안 해서 자꾸만 수금이 안 되었고 수금이 안 되는 곳은 냉정하게 잘라내야 했지만 남편은 그런 거래처 사장들과 술자리를 하면서 조금씩 봐주기 시작한 것이었죠.
성실하게 수금을 하는 곳 중에서도 자신과 술자리를 잘 안 하는 곳은 소홀히 하고 같이 어울려 노는 거래처 사장들은 봐주기 시작하면서 사업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두 동생들은 사무실에서 하는 일 없이 월급만 받고 있었어요. 결국 사업은 더 어렵게 흘러갔고 성실하게 거래를 하던 업체와도 거래가 끊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위기를 느끼고 열심히 뛰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이미 평판도 하락한 남편의 업체가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시댁 식구들은 이러한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두 동생들은 매달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주기적으로 월급을 올리고 보너스를 챙기기도 했고 시어머니 역시 남편에게 생활비를 매번 받아갔어요. 남편은 이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댁 식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사업이 어렵고 수금이 잘 안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월급과 생활비를 줄이겠다고 선언을 했죠. 요즘 사업도 통 안 되고 수금도 안 되는 통에 자금이 모자라. 미안한데 사무실 월급 좀 줄여야 할 것 같고 어머니 생활비도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내가 열심히 뛰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변 소문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친했던 거래처 사장들도 요즘은 내 연락 피하는 것 같고 어쨌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좀 이해해줘. 아니, 어떻게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안 될 수가 있니? 네가 생활비를 안 주면 나는 어떻게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생활비를 줄인다는 게 얼마나 줄인다는 건데? 이렇게 갑자기 말을 하면 나는 어떡해? 당장 내야 하는 돈들도 있는데 갑자기 그러면 나도 당황스럽잖니? 그래, 오빠, 갑자기 월급을 줄인다고 하면 어떡해?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는데 오빠 마음대로 월급을 줄인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안 그래도 사무실 거기 있어봤자 우리 스펙에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고민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월급 줄여버리면 우리는 거기서 일 못하지. 어떻게 월급도 제대로 안 주는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어? 난 못해. 아니 어떻게 다들 사업을 다시 일으킬 생각은 아무도 안 하고 돈만 받을 생각만 하고 있어. 다른 것도 아니고 사무실에서 거래처 관리도 해야 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일도 제대로 처리 안 해서 거래처가 다 떨어져 나간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책임감도 없이 월급 줄였다고 그만둔단 말을 하는 거야? 정말 너무들 한 거 아니야? 예, 네가 가서 다시 사무실 봐라. 아무래도 우리 애들은 사무실에서 일해본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네가 다시 가서 일하면 되지 않겠니? 네가 가서 다시 거래처 관리도 하고 네 남편 뒷바라지도 좀 하다 보면 빨리 회복하지 않겠어? 그래도 가족 사업인데 좀 열심히 다시 키워봐야지. 어머님, 저도 그러고 싶은데 지금 막 저도 거래처랑 고객들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렇게 할 순 없어요. 저희도 아이 키워야 하는데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남편 사무실로 들어가요? 요즘 사업도 어려워서 집에 가지고 오는 돈도 없는데 저까지 일을 안 하고 사무실로 들어가면 저희는 뭘로 먹고 살아요? 그렇게는 안 돼요, 어머님. 남편의 사업은 위기의 상황에서 계속 운영이 되었습니다. 신우와 시동생은 사무실을 안 나오기 시작했고 남편 혼자 사무 업무와 영업까지 바쁘게 뛰어다녔죠.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남편은 스트레스를 푼다면서
지인들과 술을 더 많이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살이 어마어마하게 붓기 시작했죠. 저는 남편에게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면서 영양제도 챙겨주고 건강식단으로 저녁을 차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해도 남편은 한번 먹어보지 않고 힘들게 일한 남편 저런 식단으로 챙겨준다며 화를 내고 나가버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나간 뒤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온 남편은 저에게 폭언을 쏟아붓기도 했죠. 야, 너 일어나봐. 너 나 무시하냐? 사업 망해가고 있다고 나도 망한 것 같아서 우스워? 어떻게 밖에서 고생한 남편 많이 먹으라고 음식 차려주진 못할 망정 저 따위 풀떼기 먹으라고 챙겨주는 거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사업하는 거 도와주기라도 한다는데 너는 어떻게 된 게 남편 사업을 한 번도 도와주지 않냐?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술 처먹고 왔으면 곱게 가서 잠이나 자. 내일 나도 일찍 일어나 가야 하는데 그런 사람을 이렇게 깨우는 건 말이나 되고? 그리고 당신 사업 나랑 같이 할 때는 내가 관여하는 거 귀찮아하고 싫어하지 않았어? 그리고 옆에서 아무리 도와줘도 내 말은 코딱지만큼도 안 들어놓고서는 이제 와서 왜 안 도와주냐 그러면 나는 뭐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건 다 당신이랑 시댁 식구들 때문이야. 아직도 못 느끼고 있어? 그리고 건강 관리 좀 해. 그래서 식단 챙겨줬더니 뭐? 저 따위 음식? 당신 배 보면서 느끼는 거 없어? 이렇게 매일 술만 마시고 돌아다니면 밖에서 객사해도 이상하지 않아.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술자리도 줄이고 운동하면서 건강 관리 좀 해. 진짜로 사업 일으키고 싶으면. 너 말 다 했냐?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꼴랑 생활비 몇 푼 벌어온다고 남편 무시하냐? 네가 자꾸 날 무시하니까 되려던 사업도 안 되는 거야. 알아? 그리고 나만큼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운동하고 식단 관리한다고 건강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지. 내 주변에는 매일 운동하던 사람도 암 걸려서 죽었어. 난 그 사람보다 운동 안 해도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래? 그럼 나도 이제 그만할게. 당신 내 말도 하나도 안 듣고 나도 지치거든? 이렇게 챙겨주는 걸 고마워하기는커녕 귀찮아하는데 내가 왜 당신을 그렇게 살뜰하게 챙겨야 하는지 모르겠어. 당신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 당신 가족들 당신이 건강하고 돈 잘 버니까 가족이지. 나중에 당신 건강 나빠지고 나면 당신 챙겨줄 거라 생각해? 착각하지 마. 저는 남편의 말에 더 이상 남편을 관리하는 것은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저의 잔소리가 없어지자 남편은 더욱 신이 나서 매일 친구들,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운동도 전혀 하지 않았죠. 결국 2년이 지난 후 남편은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지고 난 후 저는 간병을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사업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었고 직원을 두고 있어서 여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집에서 재택으로 조금씩 근무를 하면서 남편 간병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사업장으로 출근을 해야 할 때는 시모가 와서 남편 간병을 해주기도 했고 한 달에 몇 번씩 시댁 식구들이 와서 남편을 보러 올 때면 외출을 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남편의 간병은 저의 몫이었기 때문에 정말 힘이 들었어요. 저보다 훨씬 덩치도 크고 무거웠던 남편을 케어하면서 저는 그전보다 살이 10kg나 더 빠졌죠. 그러다 보니 기운이 없어 쓰러진 적도 몇 번 있었는데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기운을 차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 틈틈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저는 활력을 되찾고 건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제 몸은 건강해졌지만 시댁 식구들은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을 하려고 시모에게 남편을 맡기는 날이면 시모는 집에 온 순간부터 집안 곳곳을 스캔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없는 방문을 다 열어보기도 하고 심지어 장롱까지도 열어보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왜 자꾸 문은 다 열어보세요? 거기 아무도 없어요. 오빈이도 어린이집 같고 아무도 없는데 왜 자꾸 열어보시는 거예요? 어머님, 저번부터 자꾸 저 의심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남편 말고는 누구 만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남편 병간호하느라 집에만 있는 사람이 딴 생각을 하겠어요. 뭘 의심하시는진 모르겠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남편 잘 보살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한테도 매번 다른 사람 누구 오냐고 물어보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아이한테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저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전 떳떳합니다. 아니, 내가 의심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솔직히 네가 떳떳한지 말로만 떳떳하다고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아니? 그리고 이렇게 출근하러 나가는 것도 솔직히 직원도 다 있는데 매번 나가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네가 애초에 네 남편 잘 관리를 했으면 이렇게 의식 없이 누워있을 일이 있겠니? 그렇게 건강했던 애가 어떻게 저렇게 몇 년을 누워있게 되었겠어? 이렇게 된 거 네 책임도 있다. 그러니까 딴 마음 품지 말고 네 남편 네가 잘 돌봐라. 어머님, 무슨 말씀 하시는진 알겠는데요. 저라고 애아빠 건강 안 챙겼겠어요? 그런데 애도 아니고 제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제가 어떻게 해요? 매번 뒷공문이 졸졸 쫓아다니면서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거기다가 건강 챙기라고 하면 잔소리라고 싫어했는데 매번 싸우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요. 제 편 들어달라고 할 때는 남자가 사회생활하면서 술자리 가질 수도 있는 거라고 하시더니 이제 와서 이런 소리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예, 나는 가끔씩 술자리 하는 걸 말했던 거고 어쨌든 네가 우리 애 내팽개치고 딴 놈 만나면 나는 너 절대 용서 못한다. 우리 애 이렇게 만든 책임 너한테도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딴 마음 품는다면 네 사지 육신 멀쩡한 곳 없이 만들어 버릴 거야. 어머님,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아무리 어머님 자식이 아프다고 해도 저한테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어머님이 생각해도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저도 자식 있는 입장에서 어머님 이해했습니다. 갑자기 큰아들 의식도 없이 쓰러졌는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너무한 거예요. 전부터 아이한테 제 행적 물어보는 것도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럴 수 있겠지 하고 넘어갔었어요. 근데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여기에 남편 간병하러 오시지 마세요. 정 불안하시면 차라리 남편 어머님이 데리고 가시던지요. 아, 참나. 그래, 네가 이걸 노리고 나한테 이렇게 막말했던 거구나. 너 이제 와서 남편을 데리고 가라고 하는 거니? 네가 기회다 생각하고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려고 나한테 네 남편 떠넘기려고 하는 거냐? 남편은 나한테 떠넘기고 너는 편하게 딴 남자 만나서 살림 차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진짜 그렇게 하려고 둘 것 같아? 네 남편 저렇게 된 거 네 탓도 있으니까 네가 평생 돌봐야지.
건강하게 키워 장가 보내놨더니 결혼하고 이렇게 쓰러지는 게 말이나 되니? 시어머니의 이런 횡포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대놓고 말을 하시는 건 아니었지만 아이를 통해서 집에 누가 오는지 다 확인을 하셨고 제가 통화를 하는 사람들도 확인하시곤 했어요. 거기다가 경비 아저씨에게도 집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물어봤던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모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지만 점점 시모의 태도는 도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크게 다투고 난 후 한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신우와 시동생도 갑자기 전화를 와 따지기 시작했어요. 언니, 오늘 엄마랑 싸웠어요? 엄마가 이번에 좀 너무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다고. 엄마는 혹시나 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가 아니면 그렇게 열불을 낼 필요가 있어요? 언니가 이번에는 엄청 화를 냈다면서요. 언니 진짜 딴 사람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진짜니까 혹시 들킬까봐 화내는 거 아니냐고요. 언니, 오빠가 저렇게 누운 지 아무리 5년이 되었다고 하지만 언제고 깨어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아직 이혼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오빠 아니고 다른 사람 만나면 불륜인 거 알고나 있어요? 아, 고모까지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그런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근데 왜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전혀 이해가 안 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남편이 깨어나길 바라는 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예요. 근데 5년 동안 몇 번 빼고는 다 제가 직접 하루 종일 간병하고 옆에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없는 저한테 왜 자꾸 그렇게 의심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러면 언니가 그렇게 잘 말하면 되잖아요. 왜 엄마한테 소리 지르면서 오빠도 데리고 가라고 한 거예요? 진짜 엄마 말처럼 누군가가 있어서 오빠를 우리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의심되면 직접 한 번만이라도 하루 종일 병간호 좀 해보세요. 그럴 틈이나 있는지. 겨우 몇 번 낮에 와서 몇 시간 본 게 다인데 제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모르시잖아요. 5년 동안 욕창 하나 없이 오빠 몸이 왜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었겠어요? 그 이유나 알고 있어요? 매 시간마다 오빠 몸 돌려주고 깨끗하게 씻겨주고 기저귀 갈아줬던 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예요. 그거 하루만 해도 하루 종일 쉬는 시간 없이 힘들다는 거 알 텐데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한번 해보시라고요. 한 번씩 이렇게 난리가 나고 나면 시댁 식구들은 며칠 후에 다시 미안하다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사실 시댁 식구들의 이런 행동에 마음을 쓸 시간도 없을 정도로 저는 너무나 여유가 없던 상황이었어요. 힘든 간병 생활을 이어가던 중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매트리스 렌털 관리원이 관리를 하려 온 날이었어요. 종종 관리를 하러 오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렌털 관리원이 남편 병상으로 달려가더니 침상을 바로 뒤엎어 버렸습니다. 그 후에 소스라치게 놀란 저의 팔을 끌고 급하게 집 밖으로 나갔죠. 당신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당신 내가 간병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당신 회사에 다 보고할 거야. 어떻게 남의 집을 이렇게 뒤엎을 수 있어요?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절 끌고 나오는 건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급해서
일단 고객님 데리고 나온 거고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이거 혹시 고객님께서 침대 밑에 붙여놓으신 건가요? 저번에 관리하러 왔을 때도 있길래 사실 사장님 간병하는데 필요한 물품인가 싶어서 별말은 안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슬쩍 보니까 다른 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저번에 다른 분이 보여주셨던 기계랑 똑같아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뭐예요? 저 이런 거 붙여놓지 않았는데요. 이게 저 침대 밑에 붙어 있었다고요? 지금만 붙어 있던 게 아니라 저번에도 붙어 있었고요. 이게 뭔데 그렇게 놀라세요? 저는 이런 거 붙여놓지 않았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침대 밑에 붙어 있을 수 있지? 저거 붙이려면 매트리스를 다 들어서 뒤엎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저 혼자 했겠어요? 아, 그렇죠. 저도 그래서 저번에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혹시나 실례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냥 놔뒀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고객님 혼자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저도 의아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바뀌어 있으니 고객님께서 하신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사실 저는 이렇게 서비스 관리 오시는 분들 때문에 붙여놓으신 건가도 생각을 했네요. 이거 녹음기예요. 얼마 전에 매트리스 관리를 갔다가 고객님께서 서비스직은 녹음기 필수로 가지고 다녀야 한다면서 보여주신 게 있는데 그거랑 똑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고객님께서 설치하신 것도 아니신 거죠?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누군가가 이런 거 붙여두는 것 같은데요. 고객님께서 몰랐다면 누군가가 일부러 붙여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관리원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 누가 오더라도 오는 사람들은 한정적이었고 거기다가 무거운 매트리스를 뒤엎고 녹음기까지 설치를 해둘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전 녹음기를 다시 제자리로 붙여달라고 했고 그 뒤로 저는 홈 CCTV를 설치했습니다. 얼마 뒤 시모와 신우, 시동생은 함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한 달에 몇 번 별일이 없어도 남편 얼굴을 보러 오시곤 했었죠. 그때마다 반찬도 챙겨주시고 제가 볼일을 볼 수 있도록 남편을 돌봐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시댁 식구들이 오고 저는 그동안 밀린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외출을 했습니다. 귀가 후 그날 침대 밑에 붙어있던 녹음기를 손으로 만져보니 원래 있었던 곳에서 위치가 바뀌어 있었어요. 의심을 하던 것이 확신으로 바뀌던 순간이었죠. 저는 바로 CCTV를 돌려보게 되었고 영상을 들고 시댁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 앞으로 영상이 담긴 USB를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바로 오늘 남편 방에서 있었던 일들 찍은 영상입니다. 이거 보고 내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알긴 하세요? 뭘 그렇게 의심을 하셨길래 지금까지 녹음기까지 설치하고 있었나요? 그렇게 제가 못 믿어오셨던 건가요? 아니면 제가 땀만 먹을까봐 의심이라도 하셨어요? 제가 아무리 미쳤다고 해도 땀만 먹은 사람을 집까지 데리고 왔겠어요?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리고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쳐? 네가 단단히 미쳤구나. 뭐? 땀만 먹은 사람을 집까지 데리고 오냐고? 그래. 그래서 집에는 데리고 오지 않고 밖에서 만났다는 거냐?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녹음기는 무슨 녹음기고 그리고 CCTV를 지금까지 찍고 있었던 거야? 넌 그런 얘기 한 번 하지 않고
몰래 영상 찍고 있었니? 누가 너네 집에 몰래 들어올까봐 찍은 거야, 뭐야? 네가 더 소름 돋고 무섭다. 그래, 엄마 말이 맞아. 누가 오빠 집에 들어와서 뭐 훔쳐갈까봐 CCTV도 달았어요? 그리고 그거 설치해놓고서는 우리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언니 진짜 소름 돋는다. 어떻게 그런 거 말도 안 하고 몰래 설치할 수 있어요? 우리 갈 때마다 그럼 영상 다시 돌려보고 그랬던 거예요? 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소름 돋는 건 그게 아니죠. 그동안 녹음기로 뭘 녹음했어요? 제대로 말 안 하면 바로 경찰서로 갈 겁니다. 이미 녹음기도 가지고 있고 영상도 있고 이걸로 고소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뭘 녹음했겠어? 네가 혹시라도 딴 남자 만나서 집에 데리고 오진 않았나? 우리 애 학대한 거 아닌가 해서 넣어둔 거지. 그리고 우리가 그거 매번 한 것도 아니고 몇 번 한 것뿐이야. 그냥 부모 마음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가. 저는 시댁 식구들의 아무렇지 않은 말로 바로 경찰서를 향해 고소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시댁 식구들은 처음에는 비웃기도 했어요. 그걸로 처벌을 받을 거라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지 비웃다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잘못을 빌었습니다. 저는 남편과도 정리를 하겠다고 말했죠. 아이고, 얘야, 내가 너무 미안하다.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아들이 잘못되니 혹시라도 네가 다른 생각을 가질까 싶어서 그런 거야. 처음에는 그냥 주변에서 하는 말을 듣고 의심한 건데 점점 그 의심이 심해졌고 믿을 수가 없더라고. 네가 그렇게 할 애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심해졌던 것 같다. 정말 미안해. 용서해 주렴. 어머님,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었어요. 근데 그렇게 넘어갔던 게 잘못된 거란 걸 이제야 알겠네요. 어떻게 누구보다 떳떳하게 지냈던 사람을 이런 식으로 모독할 수가 있어요? 솔직히 저는 5년이면 할 만큼 다 한 것 같습니다. 남편 쓰러지기 전에도 당신들은 나 무시하기 일쑤였고 남편도 내 말 한 번 듣지 않고 몸 관리도 하나도 안 했는데 그 뒤처리 내가 다 하고 있는 게 너무 억울하네요. 고소 절대로 치하해줄 생각 없고 그리고 남편과도 그만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애 간병하는 것도 나랑 동생들까지 돌아가면서 할 테니까 제발 우리 아들 버리지 말아다오. 우리 아들 네가 버리면 이제 더 이상 살 길이 없는 거 알잖니. 이미 당신 아들 당신이 버린 거 아니야? 그렇게 소중한 아들이었으면 애초에 건강 챙기라고 했을 때 그때 내 편 들어줬었어야지. 그리고 간병 시작했을 때 내 마음 이해라도 해줬으면 이런 일이나 있었겠어? 그동안 나는 당신 아들 간병이나 해주는 사람이었을 뿐 내 마음 내 생각 한 번이라도 이해를 해준 적이 있냐고. 의심이나 하고 무시나 하고 그런 집구석에 내가 더 이상 있어야 할 이유는 없어.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계속해서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해 줄 생각이 없었어요. 결국 시댁 식구들은 통신보안법으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 2천만 원을 받게 되었죠.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덩달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댁에서는 이 정도의 타격도 컸던 모양인지 집을 모두 처분했다고 하더라고요. 선고를 받기 전 남편은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주었던 보험금과 재산들로 저는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아이와 새롭게 시작을 하기에는 넉넉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40년을 넘게 살고 있던 지역에서 떠나 아들과 함께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심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늘 최선을 다해도 나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주변에 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정말 노력하면서 만나는 사람이 있나요? 어찌되었건 이런 노력을 인정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